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드디어 타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드디어 차를 보내주셔가지고 5일째 타보고 있고 충분히 타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승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손가락 사건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아직도 보면은 이 손가락 사건 가지고 이 차 전체의 상품성을 이렇게 호도하는 이제 그런 여론들이 많이 보이는데, 르노 코리아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 여자 직원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 차의 상품성은 상품성대로 따로 평가하자고요. 자,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 일단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유독 지금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현대기아도 지금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죠. 다시 말해서 현대기아가 앞으로 사용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어떤 느낌일지 이 차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현재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지금 이 차량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가장 크게 뭐가 다르냐, 모터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 쪽에 붙어있는 모터의 역할과 위치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모터 하나의 위치와 역할이 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에너지 플로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에너지 플로우입니다. 모터가 엔진에서 힘을 받은 다음에 전기를 생산해서 그거를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하고 있어요. 구동축으로 바로 보내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엔진에 붙어있는 모터가 발전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출발하면 왼쪽에 있는 모터가 자기 혼자 힘으로만 쭉 가다가 엔진 시동이 걸리긴 걸리는데, 그 엔진 시동이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처럼 즉각적으로 구동축에 붙어가지고 엔진의 힘을 구동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동력을 오른쪽에 있는 모터로 보내서 실시간으로 충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모터가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악셀을 더 깊게 밟으면 그제서야 엔진의 동력을 구동축에 직접 붙여가지고 힘을 보내게 됩니다. 무조건 엔진이 켜졌다라고만 하면은 그 구동축으로만 동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발전용으로도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구조가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모터 있죠. 저 모터가 현대기아에서는 단지 그냥 시동을 걸어주고 그 역할로서만 사용을 하는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다가 바로 이 충전용 모터를 그냥 직결로 굉장히 큰 걸 하나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결과값만 놓고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터가 충전과 구동을 동시에 다 담당했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충전용 모터 그리고 구동용 모터를 좀 각각 역할을 핵심 역할을 좀 분류해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덕분에 이런 에너지 플로우가 지금 가능해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현대기아의 파워트레인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정말 딱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딱 띄워놓고 보았을 때 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감각, 주행 감각, 필링 이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현대기아보다 좋다.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도 출발합니다. 엔진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엔진이 클러치가 붙어가지고 구동축으로 직접 지금 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엔진은 지금 발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거고, 차를 앞으로 굴리는 거는 지금 모터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차를 타면은 그 모터로만 주행할 때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 뭔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그 느낌을 하이브리드임에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 수준으로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포인트에서 지금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트랜스미션이 3단밖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자, 이 컨셉이 조금 더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혼다 어코드에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인데 트랜스미션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걔가 트랜스미션이 아예 없을 수 있는 이유는 구동용 모터 출력이 더 커요. 무슨 말이냐면, 걔는 아예 시속 90km 밑에서는 엔진을 구동축에 전혀 갖다 붙이지 않겠다라고 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시속 90km 밑에서는 엔진이 켜지긴 켜지는데 100% 발전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물론 모터로만 다닌다 하더라도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게 되면 연비가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성능 전기차들에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들도 트랜스미션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는 다르게 최대 효율이 나오는 그 RPM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90km까지는 모터 혼자 다 커버를 치고, 그리고 90km보다 속도가 더 올라갔을 때는 이제 모터 RPM으로 낼 수 있는 그 전비의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오니까 그때 엔진을 그냥 단일 기어비로 갖다 붙이겠다라는 컨셉의 하이브리드를 만든 거거든요. 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란 콜레오스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더 모터를 더 많이 개입해가지고 차를 앞으로 구동시킬 때 사용하는 힘의 원천을 모터에서 훨씬 더 많이 끌어다가 쓰겠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속에서 대부분 다 모터의 힘을 서포트 받아가지고 다닐 건데 뭐하러 그렇게 뭐 6단, 뭐 7단, 8단 미션이 뭐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한 거고, 기어 단수가 없어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다단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변속이라는 걸 하거든요. 사실 전기차 타보셔서 이제 다들 아시지만 변속 없으니까 어때요? 더 좋잖아요. 특히나 이런 데일리카로 사용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펀 드라이빙과는 상관이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변속감이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손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란 콜레오스의 트랜스미션이 3단인 이유 또한 바로 이 모터들의 레이아웃과 구성, 역할, 그리고 힘, 파워, 이 모든 것들이 다 현대기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레이아웃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차의 파워트레인만 놓고 봤을 때 현대기아보다 지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어쨌거나 얘도 가다 보면은 엔진이 켜져가지고 이렇게 개입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엔진이랑 구동축을 이렇게 클러치를 순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을 시킬 때 이질감이 정말 이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엔진 옆에 굉장히 큰 발전용 모터가 세트로 붙어 있는데, 그 결과 갑자기 악셀을 딱 때려 밟아서 엔진이 붙어서 저 엔진의 구동력을 갑자기 구동축으로 빡 붙여가지고 보내게 돼도 충격이나 꿀렁거림이나 이질감이 전혀 없다. 지금도 끊어져 있다가 붙여요. 네, 물론 속도가 막 엄청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차량에서는 악셀을 딱 밟았을 때 엄청난 즉각적인 출력이 막 빨리 뿜어져 나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스폰스와 부드러움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부드러움을 완벽하게 잡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드러운 측면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고, 결국에 현대기아도 지금 이런 타입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보다 더 큰 엔진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로배치형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제 뭐 토요타가 사용하는 타입이 있고 현대기아가 사용하는 타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코드 같은 타입이 또 있었는데, 새로운 타입을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도 이제 이런 타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율이 좋은 괜찮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 왼쪽에 있는 구동용 모터의 힘을 사실 더 잘 키워서 안정화만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코드 하이브리드처럼 진짜 EREV처럼 탈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들이 점점 더 많이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보면 만족스럽다. 근데 제가 자꾸 이 파워트레인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 뭐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 현대기아보다 좋고 효율도 괜찮고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 장점이 나머지 단점들을 전부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만큼 큰 장점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이 차량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워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상쇄시키고도 제가 결과적으로는 구매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 단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텐데, 참고로 여러분, 꼭 이 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모든 하이브리드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이브리드들이 엔진을 덜 사용하니까 덜 가혹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엔진에 가장 큰 데미지가 가는 상황이 처음 시동을 걸 때 냉간시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이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엔진을 켰다 껐다 얘는 엔진을 막 발전용으로 썼다 막 구동용으로 썼다가 뭐 가뜩이나 켜질 일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진짜 이 엔진오일 교환이나 엔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엔진오일도 중요하지만 연료 첨가제도 좋은 거 넣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좀 많이 된다는 거. 네, 검아웃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 거마옷이 가진 정말 많은 능력들과 실험 결과들 중에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얘가 그냥 엔진 안에 이제 카본 때들만 벗겨주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엔진의 내마모성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마옷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모든 광고 카피, 모든 상세 페이지에 아주 작은 단어 하나까지도 그 미국에 있는 ITW라고 하는 그 포춘 500대 기업에 항상 들어가는 그 회사에서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만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내마모성에 관련된 테스트 결과도 전부 있다는 거. 그래서 하이브리드 엔진들 같은 경우에도 카본 슬러지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 카본 슬러지를 없애주기 위해서도 사용하면 좋지만, 추가적으로는 계속해서 껐다 켜졌다를 많이 반복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내마모성을 위해서라도 사용해 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유를 자주자주 하시지만 PHEV처럼 정말 기름을 가끔씩 넣는, 기름을 넣어놓고 잘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물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차를 잘 안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유하고 이 기름이 차에 오랫동안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거마옷이 연료의 또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넣자, 그러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량의 승차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뉴보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말로 캐스퍼와 베뉴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이게 이제 CMA 플랫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GD에서 정말 많은 차량에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이제 볼보에서도 소형 세그먼트, 뭐 이제 XC40 같은 차량들의 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들을 제가 링크앤코도 타봤고요, 볼보도 타보고 했는데, 그쪽 링크앤코랑 볼보 쪽이랑은 아예 좀 결이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굳이 줄을 한번 세워보라고 한다면, 이 같은 CMA 플랫폼 안에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그래도 XC40이 그 작은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에 맞는 굉장히 짱짱하고 쫀쫀하면서, 물론 컴포트함은 많이 갖다 버리긴 했지만 그 컨셉에 맞는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링크앤코도 현대차의 한 전세대 정도? 현대차 이제 구형 투싼 정도의 느낌이라면은 딱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가격이 싸다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승차감은 용납이 안 돼요. 일단 잔유철을 거르는 능력이요. 물론 얘가 지금 휠이 좀 제일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옵션상. 근데 그것 때문 아니야 라고 커버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한계를 벗어난 승차감이에요. 정말 제가 이 길을 수도 없이 많이 다니면서 리뷰를 하고 차량을 바꿔 타가면서 그 각 차량별로 승차감과 이런 잔진동을 얼마나 잘 커버하는지를 몸속에 오랫동안 메모리를 해왔는데, 이건 거의 그냥 최 1번이에요. 도로를 정말 가장 선명하게 잘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자리보다 뒷자리는 또 한 1.5배 정도는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차 처음 이제 첫날 제대로 한 바퀴 딱 타보고 나서 이 차 옵션에 따라서 토션빔이 있나 검색해 봤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단지 잔진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모든 도로는 왼쪽 오른쪽 바퀴가 불규칙적으로 떴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쪽 바퀴만 딱 충격이 들어오고 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토션빔 차량들이 이런 상황에 대응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단지 잔진동이 문제가 아니라 큰 충격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냥 방금 정도로 아마 카메라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혹은 뭐 이런 방금도 이게 쿵쿵 하고 가는 도로가 아니라니까 저게. 자, 요런데도 따당, 정말 저런 한쪽 바퀴만 요철을 딱 치고 지났을 때 저게 그냥 한쪽만 터덕하고 지나면 될 거를 쿠궁으로 만들어서 이 좌우 전체 뒤쪽이 다 이렇게 충격을 만들어내는 이런 느낌은 토션빔 중에서도 토션빔 세팅을 정말 잘하는 푸조 같은 차에서는 아예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이건 링크앤코보다도 한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별도의 세팅을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SM6에 AM-링크 넣던 사람들이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거 아닌가? 차를 세팅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의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건가 혹시? 그리고 이게 지금 잔유철을 못 거르는 거나 아니면은 한쪽만 지났을 때 쿵 때리는 이런 토션빔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뭐 하나 그래도 뭐 좀 좋은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딱히 안 보이는 게 무슨 뭐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뭐 민첩하다거나 차 자체가 굉장히 뭐
짱짱하다거나 라는 느낌도 없어요. 스티어링 휠이 좀 이렇게 격하게 들어가면은 격하게 들어가는 대로 차는 또 출렁출렁 거려요. 그러니까 하차가 뭔가 좀 되게 스포티함을 가지고 가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런 잔진동들이 생긴 것도 아니란 얘기야. 급가속하면서 차선 변경을 해도 그냥 굉장히 굼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100km 이상 영역에서의 좀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좀 탁월하냐 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야. 시속 한 150 정도에서의 고속 안정감을 얘기한다? 라고 했을 때 산타페 소렌토가 승차감은 얘보다 더 좋으면서도 고속 안정감도 더 좋아요. 그리고 고속에서 범프? 아니 르노 코리아는 서스펜션 좀 세팅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아니 어차피 질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싱류의 서스펜션을 그대로 가지고 오든 차라리 링크앤코를 뭐 어떻게 가지고 오든 한국형이라고 직접 세팅하면은 저는 이 사단이 나는 거라고 봐요. 고속 범프에서 방금 저 범프에서 내 몸이 저렇게까지 저속도에서 뜨는 차를 나는 본 적이 없어. 이거는 자, 그리고 이 하체의 느낌 플러스 승차감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이제 가뜩이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생제동으로 사용하는 모터도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두 개가 막 이제 엔진은 엔진대로 충전을 하면서 차 바퀴에서부터 오는 이 회생제동력으로 또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죠.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 물리 브레이크까지 이제 같이 혼합해가지고 잡는 이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이제 혼합 브레이킹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해서 계속해서 좀 많이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실합니다. 이 혼합이 잘 안 돼요. 이 혼합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나의 브레이크 페달의 인풋은 정확하게 딱 요만큼을 유지하고 있는데 혼합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브레이크 담력이 변해요. 제동력이 변해요. 실시간으로 변해요. 그리고 현대기아처럼 뭔가 브레이크 딱 밟고 있다가 모터 회생제동이 한번 쫙 빠지면서 담력이 한번 쭉 빠지기만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브레이크 페달의 인풋은 딱 여기까지로 고정되어 있는데 제동력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 앞에 정체가 발생했어. 그러면 멀리서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요만큼을 밟은 상태로 쭉 유지를 하면서 서서히 감속을 하잖아요. 그 와중에 제동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요. 내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나만 느끼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 사람도 느끼더라고요. 옆 사람이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밟는 건 줄 알았대. 그래서 이거는 현대기아도 요즘에 하이브리드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현대기아도 최근에 K8 하이브리드 같은 거 타보면 진짜 많이 잡히긴 했는데 초창기 현대기아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식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 자체가 너무 이제 낭창낭창했던 거 그래서 단지 이 페달 워크가 힘들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에서 이 페달을 누를 때의 느낌 자체는 괜찮은데 이 아웃풋이 들쑥날쑥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승차감을 분명히 얘가 좀 저하시키고 있다. 단지 위에서 올라오는 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승차감만 승차감이 아니거든요. 이게 앞뒤로 얼마나 부드럽게 멈추고 서냐. 우리가 승차감을 느낄 때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좌우로 롤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띠용띠용 거리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머리가 앞뒤로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느냐도 승차감의 영역인데 전부 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위아래 그리고 앞뒤에서는 완전 낙제점이다. 의외로 좌우로 크게 들어오는 롤들은 어지간히 잘 억제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나머지가 너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옆자리 뒷자리 생각하면 이 차는 나는 못 사겠다. 한국 타이어. 인포테인먼트가 여러 가지 많이 넣어놓긴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상태로 이렇게 앞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각도가 좀 일단 틀렸어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 각도가 정확히 지금 옆에 창문들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거 빛 반사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밝기 자체가 엄청 밝은 편도 아니에요. 근데 각도까지 누워 있어가지고 바깥쪽에서 비치는 불빛들에 의해서 디스플레이를 너무 많이 방해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나름대로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비슷한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운전자가 영상모를 보면 안 되니까 영상이 나오게 되면은 운전석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다가 조수석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보이는, 요거를 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쟤는 또 제대로 조수석에서 쟤를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약간 좀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떤 필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구현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냥 딱 조수석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그냥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이질감 없이 잘 보였는데, 뭔가 좀 이렇게 우글우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눈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살짝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제 어두운 데 들어가잖아요. 운전석에서 영상 보여. 그래서 기능이 이게 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 자, 그리고 이 T맵을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건 T맵이 좀 안정화를 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이런 것도 좀 이제 디테일이 좀 아쉬운 게, 서군로 440으로 길 안내 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길 안내를 실행을 하면 이 클러스터에 내 길이 가운데 뜨잖아요. 근데 내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요 중앙에 이 내비게이션 인디케이터들이 몇 개가 여기 떠요. 지금은 여기 이제 왼쪽에 하나밖에 안 떠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막 과속 뜨고 막 교차로 안내 나오고 막 차선 안내 나오고 이렇게 막 몇 개 나오잖아. 그러면 길을 다 가려. 난 이건 무슨 경우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이 왼쪽 오른쪽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최근 주행 정보도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차량 정보 뜨는 거를 대비해서 이 T맵의 기능으로 뜨는 아이들이 이 가운데로 몰려버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만 하더라도 길을 다 가리죠.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르노식이나 되는 회사가 이게 만들어 놓은 UI UX가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지금도 길을 네가 왜 가리냐고. 나는 이거는 좀,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차라리 HUD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볼만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뭐 내비게이션 정보들도 내비게이션에 다 나와요.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클러스터랑 HUD랑 역할을 좀 나누든가, 뭐 클러스터에는 지도만 뜨고 뭐 이런 방향 정보는 HUD에만 띄우던가, 뭐 이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로 양쪽에 다 뜨면은 지도를 꽤 많이 가려요. 그래서 어제도 운전하다가 되게 길 안내 보다가 되게 당황했던, 길이 안 보여가지고 한 차례 당황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공조 버튼 누르면 이 공조 메뉴 안에 이 좌석 메뉴 넣어놓고, 이 좌석 메뉴에 뭐 열선이랑 뭐 통풍까지는 그래 그렇다고 쳐. 온도의 하나의 일원이니까 여기다가 좌석 막 위치 넣어놓고 이거 누르면은 여기서 막 메모리 기능 나오고, 아니 이런 플로우는 솔직히 좀 직관적인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이것도 사실 르노 정도 되는 회사에서 만들 법한 UI UX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메인 바탕화면에 있는 버튼들도 운전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디스플레이 프레임 레이트 너무 떨어지고요, 반응 속도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이 아래에서 손가락 하나를 끌고 올라와서 오랫동안 대기하면 이 여러 가지 화면들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라는 거를, 과연 이거를 모르겠어. 차주분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어 노브, 요런 타입의 기어 노브가 원래 이제 오리지널이 아우디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아우디를 카피했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아우디는 목적이 있는 디자인이었죠. 걔는 정확하게 손목을 딱 받쳐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는 기어 노브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는 얘보다 사이즈도 더 커요. 그리고 딱 여기 암레스트에다가 팔을 올리고 손목을 딱 올리면 정말 편안한 자세가 나오는 그런 기어노브였는데, 얘는 이제 모양만 어설프게 이제 벗겨다가 이제 붙여 놓은 결과 손목을 얹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립감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이게 따각따각 두 번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한 번에 드라이브에서 후진까지 갈 수도 없어 어차피. 그러면 그냥 손가락으로 따깍따깍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KGM처럼. 그래서 이것도 드라이브에서 후진 가려면은 두 번을 가야 되고, 또 후진해서 드라이브로 가려면 두 번을 가야 되는 게 불편한 거랑은 별개로 묵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딱딱딱 두 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뭐하러 이렇게 어설픈 사이즈로 한 손에 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손목을 올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뭐 디자인 얘기는 안 하고 싶었으나, 이 도어의 이 앰비언트는 그 기아의 생선비늘 앰비언트 진짜 싫어하는데, 그것만큼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 잠깐, 아이고, 앉아보면
1열도 그랬지만 2열도 시트의 착자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리도 아주 편하고요. 일단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네, 이 시트 착자감이 의미가 없어지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뭐 저를 르노까 라고 이렇게 항상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르노까가 아닙니다. 그냥 그 가격대에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돈 주고 내가 산다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어야 하는 것을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느껴보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르노 차를 타보고 맨날 이렇게 까기만 하냐라고 하면은 르노 차는 다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소렌토와 산타페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네, 전체적인 상품성과 그 차량의 기본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쉽습니다. 네, 아쉬운 차량이고 좀 괜찮은 차량이 나와서 현대기아를 좀 이렇게 함께 견제하면서 한국에서도 좀 이런 현대기아도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네,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현대기아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현대기아의 경쟁 모델들이 항상 그에 너무 못 미치는 모습들은 항상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네, 나는 그냥 현대기아가 싫어, 나는 그냥 모터라인이 싫어,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후보군엔 또 뭐 올려놓으실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럼에도 한 번쯤은 다 시승을 한번 꼭 좀 해보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도로 환경에서, 특히나 잔유철 잔진동 많은 곳에서 꼭 한번 시승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